이 더러운 풀떼기가 약이라고? 내년이 캔 잡초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우악스러운 사내가 내던진 약보따리가 장터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충청도 보은 제1가는 약재상 강객주가 비단 두루마기 소매자락을 탈탈 털며 순덕이 앞에 침을 탁 뱉었지요. 당장 썩 꺼지거라. 재수없게 쓰리. 거지년 따위가 약초를 운운하느냐? 순덕은 흙바닥에 나뒹군 약초를 두 손으로 긁어 모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 산속 버려진 절터에서 떠마신 그 신묘한 약수,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볼품없이 깨진 약탕기 하나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게 되었지요. 대체 이 남루한 여인은 무엇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보은 속리산 자락에 도랑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마을 위로 길게 드리워지는 외진 골짜기였는데 이 마을에 하늘이 노하셨는지 3년째 빗줄기 하나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란 논바닥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쩍쩍 갈라졌고 개울에는 돌멩이만 하얗게 드러나 있었지요. 나무란 나무는 제 몸의 물기를 아끼느라 잎을 바짝 말아 올리고 있었고 밭에 뿌려놓은 씨앗은 싹도 틔우지 못한 채 흙 속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으니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마을 제일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안에서 피갈에 섞인 기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쉰 집내와 병자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다해진 이불 밑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부인 한 분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지요. 보은 한진사댁의 종부 한씨 부인이셨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양반 부인으로 마을에 병자가 나면 손수 약을 따려 이웃집 문 앞에 놓아두시기로 이름이 높으신 분이셨건만 남편이 억울한 옥사에 연루되어 돌아가신 뒤 가세가 풍비박산 나시더니 외아들마저 앞세우시고 이제는 며느리 순덕의 품에 겨우 목숨을 의지하고 계신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님, 입 좀 적셔드릴게요. 순덕은 핏기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갈라진 입술에 물 묻힌 헝겊을 살며시 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헝겊에 묻은 물기마저 신라처럼 적었지요. 마을 우물이 바닥을 보인 지가 벌써 보름째, 물 한 바가지가 금덩어리보다 귀한 세상에 촉촉한 헝겊 한 장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뼈마디만 남은 손으로 순덕의 손목을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바람에 꺼져가는 등잔불 같은 소나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어찌나 뜨겁던지 순덕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지요. 순덕아, 벽장 안보자기를 펴보거라. 순덕이 벽장을 열었더니 누런 보자기에 쌓인 낡은 약탕기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깨져나가고 옆구리에 실금이 거미줄처럼 나있는 장터에 내다 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볼품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하나둘 팔아 넘겨야 했을 때에도 이것만은 끝끝내 품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탕기에는 우리 한진사댁이 대대로 사람을 살려온 손길이 배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실오라기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깨지고 금이 갔으나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까지 깨진 것은 아니다. 약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내가 이어받아다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거두세요. 약을 지어올 테니. 다 들어라, 순덕아. 시어머니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돌았습니다. 세상에 버릴 것은 없다. 깨진 것이 오히려 제 것을 흘려 남을 살리는 법이니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씨 부인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방울이 깨진 약탕기 위로 떨어졌으나 금간 틈새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지요. 마치 눈물조차 담아두지 못하는 그릇처럼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하늘 아래 순덕 혼자뿐이었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
물 한 모금이 간절해도 구할 길이 막막했지요. 순덕은 약탕기를 품에 안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혹여나 밤사이 한 방울이라도 고이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먼저 와 있던 아낙네 선옷이 순덕을 보더니 팔짱을 끼고 힐끗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기 한진사댁 며느리가 또 나왔네. 시어머니도 가시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 불쌍하기는 하다만. 불쌍은 무슨. 팔자가 뒤틀려도 저렇게 뒤틀릴 수 있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진 거라곤 깨진 탕기 하나뿐이라며. 즉, 저 탕기 꼬라지하고 주인 꼬라지하고 참 닮았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 비수 같은 말들이 등짝을 후려치듯 쏟아졌지만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 안에 손톱이 파고들어 손바닥에 핏자국이 맺혔지요. 지금 이 순간 울어봤자 그 눈물이 우물에 떨어져 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낙네들의 입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한 모금의 물이, 한 줌의 약이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순덕은 문득 고개를 들어 속리산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곳, 100년도 더 전에 불에 타서 허물어진 폐사지 절터가 있다는 골짜기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아른거렸지요. 그 절터 석축 깊은 데에 천년을 두고 마르지 않는 약수가 솟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더구나. 그때는 귓전을 스치는 옛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건만 마른 우물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순덕에게는 그 전설이 유일한 빗줄기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사람 발자국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행기를 통째로 삼켜버린 데다 넝쿨이 발목에 칭칭 감겨 한 발짝을 떼기도 쉽지 않았지요. 덤불 사이로 난 좁은 틈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니 가시가 치마폭을 찍고 살갗을 핥히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머리 위에서 산까치가 울어대는 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순덕은 제 몸보다 약탕기가 다칠까봐 오히려 치마폭으로 탕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깨진 데가 더 깨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제 팔뚝이 가시에 찢기는 것은 아랑곳 없이 말이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끼 낀 돌계단이 무너져 내린 곳에 폐사지 절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웅전 자리에는 불에 탄 기둥 밑둥만 숯검정으로 남아 있었고 기와장 조각이 풀숲에 반쯤 묻혀 뒹굴고 있었지요. 칡넝쿨과 억새가 폐허를 통째로 뒤덮어 마치 산이 저를 한 입에 삼킨 채 소화시키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토독, 토독. 어디선가 물방울이 돌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낮추어 기어갔습니다. 석축 아래쪽 이끼가 두텁게 깔린 바위 사이로 몸을 비틀어 넣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짝 마른 바깥 세상과는 딴판으로 바위 안쪽 작은 웅덩이에서 맑디 맑은 물이 조용히 솟아나고 있었지요. 이끼가 촉촉하게 젖어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물 위로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를 내밀었습니다. 금간 틈새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득 담아 입으로 가져갔지요. 꿀꺽 꿀꺽 며칠을 타들어가던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들어가는 순간 순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쩌렁하게 울리는 듯한 굉음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절의 범종을 귓바로 앞에서 내리친 것처럼 뇌 전체가 쨍하고 갈라지는 듯한 충격이었지요. 순덕은 약탕기를 놓치고 그대로 바위 위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가슴팍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더니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쪼로록 쪼로록 물이 흐르는 소리에 순덕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 순덕은 자기 코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냄새가 통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그저 흙내, 풀내, 물비린내 정도로만 뭉뚱그려 느껴지던 산속의 냄새가 마치 눈이 멀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의 온갖 색깔을 한꺼번에 보게 된 것처럼 수십 수백 가지의 향으로 갈라져 코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석축 틈에 뿌리내린 작은 풀꽃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약향이 실바람처럼 흘러왔고 바로 옆에 쓰러진 썩은 나무 토막에서는 시큼하고 쾌쾌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요. 조금 떨어진 바위 틈에 자란 이름 모를 풀에서는 혓바닥이 아릴 듯한 쓰디쓴 독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마치 세상 만물이 저마다의 향으로 자기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듯 했지요. 이게 뭔 냄새가 이리도. 순덕은 겁이 나 코를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도 온갖 향기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허둥대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순덕은 문득 한 방향에서 유독 강렬하게 코끝을 잡아끄는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꽃향이라 하기에는 너무 깊고 약향이라 하기에는 너무 달콤한 가히 천상에서나 맡을 수 있을 법한 그윽한 향기였지요. 순덕은 홀린 듯 그 향을 쫓았습니다. 코가 이끄는 대로 바위 틈을 더듬고 이끼를 걷어내고 축축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이 가장 진한 곳 바위 아래 흙을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지요.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혔지만 코끝에 감기는 향기가 어찌나 간절하게 자기를 부르는 듯 하던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뼘쯤 파내자 시커먼 흙이 잔뜩 엉겨붙은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못생긴 돌멩이였지요. 묵은 흙과 진흙이 겹겹이 엉겨붙어 도무지 무엇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코에는 이 투박한 껍질 안에서 가히 온 산을 가득 채울 만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고 쓰면서도 그윽한 이 세상의 냄새라고는 믿기 어려운 천상의 약향이었지요. 대체 무엇이기에 이리도 향이 깊은 것이냐. 순덕은 흙을 털어내지도 못한 채 그 덩어리를 조심스레 깨진 약탕기 안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코끝을 압도하던 천상의 향기가 탕기 안으로 스며들듯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은은한 잔향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깨진 약탕기가 그 귀한 것을 제품에 안아 향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싸주는 듯 했지요. 순덕은 약탕기를 가슴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팔 수만 있다면 당장 쌀 한 대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은 읍내 5일장은 가뭄통에도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순덕은 약탕기를 품에 안고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지요. 셀 수 없이 굶은 탓에 볼이 푹 꺼졌고 옷은 산길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니 사람들이 코를 싸매고 돌아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곧장 보은 제일가는 약재상 강만수의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객주는 기름칠한 상투에 남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님들 앞에서 곰방대 연기를 뿜으며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지요. 어르신, 잠깐만 봐주십시오. 산에서 가져온 것인데 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순덕이 약탕기 안에 덩어리를 내밀었지만 시커먼 흙이 범벅된 그것은 세상 어느 눈으로 보아도 길바닥의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강객주는 곰방대를 빼물고 코웃음을 쳤지요. 이것이 약재라고? 약방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것이 냄새를 우누네? 약재가 뭔지 알기나 하고 가져왔느냐? 강객주가 손짓을 하자 점원 하나가 소금 바가지를 집어 순덕에게 확 뿌렸습니다. 굳은 것을 쫓아낸다는 뜻이었지요. 소금 알갱이가 눈가를 때려 따가웠지만 순덕은 약탕기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코에 강객주의 가게 안쪽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냄새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진열된 약재들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쉰내, 시큼하면서도
퀴퀴한 속 빈 냄새였지요. 순덕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약재들 중 상당수가 제 기운을 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어봤자 지금의 순덕에게는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쯧쯧 깨진 탕기에 돌멩이를 담아와서 약이라 우기다니. 불쌍한 건 알겠는데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나? 구경꾼들의 비웃음 소리가 장터를 쩌렁쩌렁 메웠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진짜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인파 뒤쪽에서 지팡이 끄는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지더니 늙수구레한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탕기 안에 든 것, 이리 내 코에 대보아라. 순덕이 고개를 돌리니 삼배 도포에 집신을 걸친 허름한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가슴팍까지 허옇게 내려와 있고 등에는 약초와 잡동사니가 주렁주렁 매달린 낡은 보따리를 지고 있었지요.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떠돌이 약장수 행색이었지만 순덕의 코에는 이 노인에게서 묘한 향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오래 묵은 소량 같은 맑으면서도 단단한 향기가 노인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순덕은 이 향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경계심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노인이 순덕 앞에 다가와 약탕기 안에 코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한참을 냄새를 맡던 노인의 숨이 딱 멈추더니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평생을 약초와 더불어 살아온 노인이었기에 흙 속에 감춰진 귀한 영지의 향을 놓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구한 게냐? 노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객주가 곰방대를 빼물며 끼어들었지요. 영감, 멋이 대수라고 거지년의 돌멩이에 코를 대고 난리요? 볼만큼 봤으면 썩 비키시오. 노인은 강객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품속에서 주먹만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신용도 없이 통째로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이 전부다. 순덕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5냥이었습니다. 쌀 5가마니는 좋게 살 수 있는 거금이었지요.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강객주는 곰방대를 문 채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약탕기를 조심스레 받아들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의 코가 못 맞는다고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귀한 것은 본디제 향을 숨기는 법이니라. 노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장터 인파 속으로 유유히 걸어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손에 쥐어진 엽전의 무게를 느끼며 서 있었지요. 차갑던 쇠가 손바닥에 체온을 빨아들이며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정신을 차리고 곡물전으로 달려가 하얀 쌀과 소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지요. 그런데 순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약장수 영감이 지난 봄 속리산 산길에서 열병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순덕이 자기 품에 마른 약초를 다려 먹이고 입던 겉옷을 벗어 덮어주어 목숨을 건져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떠나버린 은인을 찾아 노인이 몇 달째 이 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랜만에 솥뚜껑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집 안가득 번지자 순덕은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시어머니의 위패 앞에 밥 한 그릇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지요. 흰밥에 고깃국입니다. 이 못난 며느리가 반드시 잘 살아 보이겠습니다. 밥을 한술 뜨다가 문득 깨진 약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이 가고 한쪽이 깨져나간 볼품없는 그릇이었지만 오늘 이 탕기가 품어준 귀한 영지 덕에 쌀밥이 입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날이 어두워져 마루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먼 산 너머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는데 순덕의 코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 연기도 아니고 재도 아닌 것이 목구멍 안쪽을 칼로 긁는 듯한 알싸한 냄새였지요. 속리산 너머 북쪽에서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코를 킁킁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찬물처럼 차올랐지요. 그러나 이 낯선 냄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절터의 약수를 마신 그날부터 세상이 이전과는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것만은 코끝에 감기는 수백 가지의 향기가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올빼미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부엉부엉 울어대고 있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매캐한 냄새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덕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가 달랐지요. 예전에는 그저 흙내, 풀내, 이슬 냄새 정도로 뭉뚱그려지던 새벽 공기가 이제는 수십 갈래로 갈라져 코끝에 닿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도단한 쑥 한 포기에서는 맵싸하면서도 개운한 향이 올라왔고 담장 밑에서 썩어가는 낙엽 무더기에서는 시큼하고 쾌쾌한 냄새가 지렁이처럼 기어 나왔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거미줄에서조차 비온 뒤 젖은 실 냄새가 느껴질 지경이었으니 세상이 통째로 코 위에 올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폭풍 같은 냄새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밥을 지으려 아궁이에 불을 떼면 장작의 나무찐 냄새가 머리꼬를 때렸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 잿물의 알싸한 기운이 눈물을 쏟게 만들었지요. 순덕은 혹시 절터에서 독물을 마신 것은 아닌가, 열병이 든 것은 아닌가 하여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수많은 냄새가 저마다 품고 있는 뜻이 어렴풋이 가려지기 시작했지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에서는 맑고 푸른 풀향이 나고 기력을 돋우는 약초에서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약향이 나며 독을 품은 것에서는 혀끝이 아린 듯 쓰디쓴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썩어 제 기운을 다한 것에서는 시큼하고 꿉꿉한 악취가,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에서는 코를 태우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풍긴다는 것도 차츰 알아가게 되었지요. 순덕은 이 신통한 코가 이끄는 대로 속리산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다니는 얕은 산기슭이 아니라 짐승도 잘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 쪽으로 말입니다. 사나흘째 산을 헤매던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북쪽 기슭,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친 골짜기 안으로 접어드는 순간 순덕은 걸음을 멈추고 제 코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골짜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가지의 약향이 한꺼번에 코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향, 쌉싸래한 향, 그윽한 향, 알싸한 향, 진하면서도 청량한 향, 그것들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 마치 풍류객이 타는 검은고의 합주처럼 코끝에서 화음을 이루고 있었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칡넝쿨과 자풀이 어지러이 엉킨 버려진 골짜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덕의 코에는 이 골짜기 전체가 하늘이 숨겨놓은 약재 창고였지요. 순덕은 무릎이 풀려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숨어 있었단 말이냐. 바람이 불 때마다 풀들이 흔들리며 향의 물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출렁이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약탕관이 소뚜껑을 열어젖힌 듯 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풀 하나를 뽑아 코에 갖다 대 보았지요. 뿌리에서는 흙 냄새 사이로 진하고 달큰한 약향이 올라왔고 줄기를 꺾으니 맵싸하면서도 개운한 향이 손가락에 배어들었습니다. 순덕은 그날부터 동이 트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이 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약재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코가 스승이 되어 주었지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나는 것은 사람의 기력을 돋우는 약초이고 맵싸하면서 시원한 향이 나는 것은 열을 식혀주는 약초이며 쓰면서도 개운한 뒷맛이 코에 남는 것은 뱃속을 다스리는 약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익혀 나갔습니다.
코가 귀하다고 당기는 것만 골라 케어 약탕기에 담고 지게에 묶어 산을 내려왔지요. 5일장 날이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케어온 약초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싱싱한 약초에서 은은한 풀향이 보자기 사이로 새어나갔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우물가의 빨래 방망이보다도 차가웠지요. 저것 봐, 한진사댁 과부 며느리가 또 약 판다고 나왔어. 누가 저 약을 사 먹겠다고? 약재 근본 지식도 없는 거지년이 산에서 풀떼기를 뽑아왔으면 그게 약이야 독이야? 감별을 누가 해줬다고 함부로 사람 입에 넣으란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약이란 게 아무나 주워 파는 물건이 아닌걸. 의원 나으리가 진맥을 하고 약재상에서 대를 이어 눈을 길러온 사람이 산지며 연근을 가려 감별의 약이로줘 사람 입에 넣는 게 아니더냐. 약방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것이 장터에 나와 앉았으니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의 약재라 함은 함부로 손대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고 대를 이어온 약재상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아 10번을 가려 한 번 내놓는 것이 약재 장사의 도리였지요. 그런데 아무런 수업도 없이 행색마저 거지와 다름없는 과부 여인이 시장통에 풀떼기를 펼쳐놓고 앉았으니 돈을 내고 살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 서산으로 기울도록 순덕의 보자기 앞에는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목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장난삼아 보자기를 발로 걷어차며 냄새나 꺼져 하고 달아나는 통에 약초가 흙바닥에 나뒹굴기까지 했지요. 순덕은 하나하나 흙을 털어주어 담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흙 묻은 약초를 보자기에 다시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맞은편 강객주의 약재상 앞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강객주는 번들거리는 곰방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인삼뿌리를 높이 치켜들며 목청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자, 개성에서 들여온 6년근 인삼이요. 뿌리며 잔뿌리까지 탄탄한 1등품. 이것 한 뿌리면 기력이 없어 벌벌 떨던 어른도 며칠 안에 거뜬하게 산길을 다니실 것이오. 사람들이 아오 하며 감탄 소리를 내고 앞다투어 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보기에도 실해 보이는 인삼뿌리가 비단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 탐이 나는 것이 당연했지요. 그런데 순덕이 그 앞을 지나치는 순간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풍기는 인삼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달콤한 향 밑바닥에 시큼하면서도 쾌쾌한 쉰내가 숨어 있었지요. 마치 잘 익은 과일의 껍질만 멀쩡하고 속은 이미 문드러져 진물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겉과 속이 딴판인 냄새였습니다. 순덕의 코에는 분명했습니다. 저 인삼은 기운이 다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건 속이 다 죽어 있는데. 순덕이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귀밝은 강객주의 귓전을 스쳤지요. 뭐라? 지금 내 물건에 뭐라 했느냐? 장터의 시선이 일시에 순덕에게로 쏠렸습니다. 순덕은 입을 다물었지요. 아무리 자기 코에 가짜 냄새가 진동한들 증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약재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의원의 자격도 없는 거지 과부가 보은 제일가는 약재상의 물건에 흠을 잡겠다고 나서 받자 돌아오는 것은 주먹과 욕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등 뒤에서 강객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쫓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또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장사가 됐어? 오늘도 빈 보따리지? 약재가 뭔 약재야? 독풀인지 쑥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캐온 풀떼기를 누가 목숨 걸고 사겠나? 차라리 남의 집 빨래라도 해주면 한 푼이라도 줄 텐데. 즉, 순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기력도 뜻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입술을 꽉 깨물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팔리지 않은 약초를 마루에 널어 말리며
순덕은 무릎에 약탕기를 올려놓고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무리 신통한 코를 가졌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코 하나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이 냄새들을 모르는 편이 속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물꼬를 트듯 밀려왔지요. 시어머니의 위패가 촛불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친 것일까요? 세상이 온통 냄새로 가득한데 그 냄새를 저 혼자만 맡고 저 혼자만 알고 저 혼자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대답 없는 위패 앞에서 순덕은 약탕기에 깨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거칠한 금간 틈이 손끝에 걸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약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순덕은 코끝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을 설치다 마루로 나온 순덕이 먼 산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끝이 뜨끔하더니 목구멍 안쪽까지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지난번 절터에서 돌아온 날 저녁 멀리 북쪽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스쳐갔던 바로 그 냄새가 이번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짙어져 코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무언가 타는 듯 하면서도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독하고 제 냄새라 하기에는 너무 비릿한 코와 목구멍을 동시에 칼로 긁는 것 같은 알싸한 냄새였습니다. 순덕은 벌떡 일어나 마루 끝으로 나가 북쪽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만 총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리산 너머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매캐한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승이 산 너머에서 숨을 고르며 마을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듯 했지요. 순덕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쫙 내려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냄새가 마을에 닿는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요. 사람이 쓰러지고 곡소리가 나고 마을 전체가 죽음의 냄새에 잠길 것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코가 온몸으로 외치는 예감이었습니다. 빨리 대비를 해야 한다. 순덕은 그 밤으로 잠을 포기하고 마루에 앉아 약초를 종류별로 가려묻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다스리는 약초, 독을 빼내는 약초, 뱃속을 가라앉히는 약초, 코가 알려준 쓰임새에 따라 하나하나 골라 따로따로 묶었지요. 밤새 촛불 아래서 약초를 다듬는 순덕의 손끝이 바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순덕은 미친 듯이 산을 탔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지게를 지고 나서서 해가 완전히 진 뒤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돌아왔지요. 골짜기에서 캐온 약초를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가지런히 널어 말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마당의 약초 무더기는 날마다 커져갔지요. 멍석 하나가 모자라 또 한 장을 깔았고 처마 및 장대에도 약초 다발을 빼곡히 매달았습니다. 약향이 담장 너머로 풍겨나가 마을 어귀까지 번졌지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날이 갈수록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에 저 마당 좀 봐. 자풀밭이 따로 없구먼. 미쳤어. 확실히 미쳤어. 팔지도 못할 풀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무당질 아니야? 저렇게 풀을 잔뜩 깔아놓고 귀신을 부르는 것 같아서 오금이 저리다니까. 빨래터에서 아낙네 넷이 방망이로 빨랫돌을 탕탕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 순덕이 차라리 그 풀떼기로 지붕이나 이어. 멀쩡한 마당을 자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벌레가 들끓을 텐데 동네 사람들 다 가렵게 해줄 작정이야? 웃음소리가 빨래터를 타고 마을 아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그 웃음소리에 입술을 꽉 물었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지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미친 여자가 헛것을 맞는다는 소리만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이장 덕수까지 찾아왔습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했지요. 순덕아, 마을 사람들이 여간 걱정이 아니야. 꼭 주술이라도 부리는 것 같다는 소리가 나와서 말이야. 이장님, 조만간 큰 병이 마을을 덮칠 것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약초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바람 냄새라니. 점쟁이도 아닌 것이 코로 재앙을 안다는 법이 어디 있어? 허허, 순덕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좋을 것 없으니 자중해. 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순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마을에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밤이면 순덕은 마루에 앉아 무릎 위에 약탕기를 쓰다듬으며 시어머니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빈집에 자기 숨소리만 가득한 것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가끔은 약탕기를 향해 혼잣말을 했지요. 어머님, 코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맡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 대신 바람이 문 틈새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또다시 저 북쪽에서 오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핥히고 지나갔지요. 며칠 전보다 확실히 짙어졌습니다. 마치 그 보이지 않는 짐승이 산 하나를 더 넘어 가까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다발, 두 다발, 촛불이 꺼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지요. 밖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미쳤다고 욕을 퍼부어도 이 약초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고 그때 가서 허둥대면 늦는다는 것을 순덕의 코가 밤마다 소리쳐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두고 보세요. 이 약초가 사람을 살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빈 방에서 순덕의 목소리만이 약탕기에 울려 담겼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오일장이 돌아올 때마다 약초를 보자기에 싸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지요. 해가 질 때까지 쪼그려 앉았다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빈 보따리를 안고 돌아오는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늦은 오후에 장을 접고 돌아가려던 순덕의 코에 익숙한 냄새가 확 치고 들어왔습니다. 강객주의 약재상 쪽에서 흘러오는 달짝지근한 인삼향 아래 숨어있는 쉰내 속이 빈 가짜의 냄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쉰내 사이로 한 가지 냄새가 더 섞여들었지요. 강객주의 가게 안쪽 창고 방향에서 코를 옥죄는 듯한 곰팡이 냄새가 벽 틈새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약재에 묵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습기 먹은 것이 썩어들면서 독을 품기 시작한 위험의 냄새였지요. 순덕은 걸음을 멈추고 강객주의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앞에 가지런히 진열된 약재들은 겉보기에 반듯하고 깨끗했지만 순덕의 코는 그 번지르르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곰팡이, 냄새와 쉰내와 독한 기운을 또렷하게 가려내고 있었습니다. 저 창고 안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순덕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만 순덕은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힘없는 과부가 보은 제일가는 거상의 창고를 의심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놓인 듯한 불안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흘렀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우리 아버지가 피를 쏟고 쓰러지셨어.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순덕이 맨발로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이웃집 최시댁 노인이 입에서 시커먼 피를 한 줄기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동자의 초점은 이미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노인의 몸은 축 늘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노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노인의 몸에서 코를 태우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북쪽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풍기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멀리서 어렴풋이 흘러오던 그 재앙의 기운이 마침내 산을 넘고 마을 담장을 넘어 사람의 몸 안에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 것이었지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마을은 잿빛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순덕의 코에는 마을 곳곳에서 그 매캐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대문 틈새에서 저 집 굴뚝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 공기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이 숨을 고르며 웅크리고 있었지요.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공포이면서 동시에 결기였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가 마당에 쌓아둔 약초 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월 동안 미쳤다는 욕을 먹으며 혼자서 캐어 모은 약초들이었습니다. 이 풀떼기가 미친 여자의 헛짓거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릴 보물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순덕은 깨진 약탕기를 품에 안고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왔습니다. 이 코가, 이 약초가, 이 탕기가 필요한 날이 저 멀리서 또 한 번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병의 첫 발톱이 마을을 핥히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순덕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둥둥 울렸습니다. 우악스러운 산의 서넷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 뒤를 따라 남색 비단 두루마기에 은장식 곰방대를 빼문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지요. 강객주 강만수였습니다.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코끝에 강객주의 냄새가 확 밀려들었지요. 기름때와 쇳내가 뒤범벅된 탁한 냄새에 분노의 열기까지 겹쳐 숨쉬기가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강객주가 마당에 가지런히 널린 약초 무더기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지요. 내년이 산속 어딘가에서 약초를 잔뜩 캐어오고 있다 하더구나. 그 골짜기가 어디냐? 여기저기 산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캐는 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해. 이 양이 여기저기 조금씩 캔 것으로 보이느냐? 강객주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습니다. 꾸러미가 풀리며 엽전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백냥이다. 골짜기 위치를 대면 고스란히 내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백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 약초는 아픈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늘이 숨겨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강객주의 능글맞은 미소가 싹 걷히며 차갑고 서늘한 살기가 드러났습니다. 순덕의 코에 기름때와 쇳내 위로 쇠를 달구는 대장간 같은 분노의 열기가 겹쳐졌지요.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이 집을 뒤져라. 왈패들이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솥단지가 굴러 넘어지고 장독이 깨졌지만 골짜기 위치를 적어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순덕의 코만이 기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없어? 없다면 태워버려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지는 법이다. 왈패가 아궁이에서 장작을 꺼내 초가지붕에 내던졌습니다. 바짝 마른 짚이 불을 만나자 순식간에 화르르 타올랐지요. 순덕의 코에 타는 집 냄새, 그을리는 흙병 냄새가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의 냄새가 아니었지요. 남편과 함께 살던 기억이, 시어머니의 체온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흩어지는 냄새였습니다. 순덕은 불길 속에서 치마폭으로 코를 막고 더듬거리며 시어머니의 위패를 찾았지요. 손끝에 나무 모서리가 잡히는 순간 머리 위에서 석가래가
우지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위패를 품에 쑤셔넣고 불타는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굴러나온 직후 쿠르릉 소리와 함께 지붕이 무너져 내렸지요. 강객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잿더미 앞에 남은 것은 그을음 묻은 위패 하나와 깨진 약탕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모르는 척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마을 이장 덕수가 다가왔지요. 순덕아,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 일단 내 집 사랑방으로 가자. 순덕은 습관처럼 코를 킁킁거려 보았습니다. 이장에게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강객주의 탁한 냄새도, 약초의 맑은 향도, 썩은 것에 악취도 없는 텅 빈 무치였습니다. 순덕은 그 무치를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요. 사실은 코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제 속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진 순덕에게 이장이 내미는 따뜻한 손은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장이 내미는 보리죽을 들이켜자 이 악물고 버텨오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덕아, 강객주란 자가 보통 내기가 아닐세. 내가 끝까지 숨기면 다음번에는 정말로 목숨을 가져갈 걸세. 나를 믿어보게. 내가 중간에서 흥정을 해주겠네. 위치만 알려주면 약재 일부는 내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할 테야. 순덕은 이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코끝을 다시 세워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이장님은 평생 마을을 위해 힘써온 분이다. 나를 해칠 이유가 없다. 절박한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만 믿겠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골짜기의 위치를 말해버렸지요. 이장의 눈이 찰나번뜩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순덕은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뜬 순덕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지요. 안채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며 세간살이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바닥에는 급히 챙기다 흘린 엽전 몇 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대문 밖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이장이 야반도주를 했다며? 순덕이가 알고 있는 약초밭 위치를 은서른 양의 강객주에게 넘기고 밤새 도망쳤다나 봐. 순덕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이장이 앉아있던 아랫목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코를 가까이 대는 순간 순덕은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지요. 이장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비릿하면서도 시큼한 쉰내가 희미하게 남아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과 배신이 남기고 간 찌꺼기 냄새였지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맞지 못했습니다. 코가 멀쩡했는데도 절박함이 코를 틀어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향기도 악취도 다 지워버리고 텅 빈 무치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순덕은 비틀거리며 자기 집이 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기둥 밑둥과 재만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품에는 그을음 묻은 위패와 깨진 약탕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어머님? 힘이 없으면 착한 마음도 지킬 수가 없고 하늘이 준 코도 절박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강객주의 수하들이 속리산 쪽으로 말을 모는 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순덕이 입으로 알려준 골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기이하게도 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함이라는 먹구름이 거치자 잿더미 속 타다 남은 약초줄기의 희미한 잔향이 코끝에 닿았지요. 너무나 미약했지만 확실히 거기 있었습니다. 순덕은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힘을 주어 약탕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 코가 다시 살아난 이상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
잿더미 위로 아침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를 들추고 나온 약초 줄기의 마지막 향기가 순덕의 코끝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불탄 집터 근처 느티나무 밑에 거적대기 하나를 깔고 밤을 보내며 낮에는 장터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며 먹을 것을 구했지요. 양반가 며느리였던 여인이 거짓골로 장터 바닥을 기웃거리는 셈이었으니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남아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품에 안은 깨진 약탕기 하나와 치마 안쪽에 감춰둔 시어머니의 위패뿐이었지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속이 쓰려 눈앞이 아른거리는데 장터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을 지나다가 순덕의 코가 기이한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약재상들이 내다버린 약초 찌꺼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줄기는 물컹하게 무르익고 뿌리는 검게 사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를 틀어막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순덕의 코에는 그 역겨운 썩은 내 밑바닥에서 전혀 다른 향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깊고 그윽한 약향이었지요. 풀이 썩으며 스스로 제 독을 사겨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태어나는 발효의 냄새였습니다. 이것이 썩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시어머니의 유언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지요. 세상에 버릴 것은 없다. 순덕은 치마폭을 펼쳐 곰팡이 핀 약초를 한 움큼, 두 움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수군거렸지요. 썩은 약초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는 거야? 완전히 미쳤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미쳤다고. 순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마폭 가득 약초를 안은 채 불탄 집터로 돌아갔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아궁이 돌 3개를 다시 쌓고 그 위에 깨진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곰팡이 핀 약초를 하나하나 씻어 탕기에 넣고 불을 지피자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담장 너머 아낙네들이 몰려왔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썩은 풀떼기를 삶고 있잖아. 당장 불을 꺼. 돌멩이가 날아와 순덕의 등짝과 팔뚝에 맞았지요. 순덕은 아픔에 몸을 움츠렸지만 제 등짝으로 탕기를 감싸 안은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탕기만은 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며 흩어진 뒤에도 순덕은 묵묵히 불을 지폈지요. 시커멓던 국물이 졸여지며 검붉은 빛을 띠더니 나중에는 진한 갈색으로 맑아졌습니다. 순덕의 코에만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지요. 시큼하던 곰팡이 냄새가 신압으로 줄어들더니 그 아래 숨어있던 깊고 그윽한 약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물을 사발에 받아 아궁이 옆 따뜻한 돌 위에 놓고 이틀을 기다렸지요. 이틀째 되는 아침 뚜껑을 여는 순간 순덕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죽음을 건너온 것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아린 약향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앙상하게 마른 손이 순덕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12살 먹은 칠복이었지요. 역병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골목을 떠도는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때가 낀 무명 적삼이 갈기갈기 찢겨 앙상한 갈비뼈가 비쳤고 맨발은 까맣게 갈라져 있었지요. 순덕이 코를 아이 쪽으로 향하니 갓 빨래한 무명옷 같은 깨끗한 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향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매캐한 냄새가 한 겹 더 씌워져 있었지요. 북쪽에서 불어오던 바로 그 역병의 냄새였습니다. 아이가 의식하지 못할 뿐 역병이 이미 이 작은 몸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얘야, 아줌마가 주는 것을 먹을 수 있겠니? 맛도 없고 냄새도 독할 텐데.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를 마친 약재 국물을 조금 떠서 입에 넣어주자 아이의 얼굴이 사정없이 일그러졌지요. 그래도 꿀꺽 삼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칠복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입에서 시커먼 것을 우욱 쏟아냈습니다. 얘야, 칠보가, 정신 차려. 그런데 시커먼 것을 토해낸 뒤 흙비치던 아이의 낯짝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가라앉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코를 바짝 대보니 매캐하던 역병의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깨끗한 풀냄새만 남아 있었지요. 살았다. 이 아이가 살았어. 썩은 것이 약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버린 것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보물로 변한 것이었지요. 칠보기가 순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을 때 집터 뒤쪽에서 지팡이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끝에 깊은 산속 소량 같은 맑은 향기가 스며들었지요. 떠돌이 약장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나를 여기까지 불러들이더구나. 노인이 탕기 안에 발효 약재에 코를 바짝 대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집터 한 구석, 불에 타다 남은 담장 밑에 뒹구는 깨진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항아리의 금간 틈새로 이슬이 스며 나와 마른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두빛 풀싹 서너 개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지요. 온 마당이 재와 잿빛 흙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항아리였으면 물을 꽉 채우고 앉아 아무데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깨졌기에 물이 새어나갔고 새어나간 물이 저 풀을 살렸다. 완벽한 그릇은 제 안에 물을 가둬 제 배만 채우지만 깨진 그릇은 제 몸에 물을 흘려 세상을 적시는 법이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저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왜 저들까지 살려야 합니까? 원수에게 독을 갚으면 내 몸에도 독이 도는 법이다. 독은 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노인이 약탕기에 깨진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요. 지금 내 코에 이 탕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순덕이 코를 가까이 대니 발효 약재의 향 사이로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약을 다리시던 세월의 향기가 켜켜이 배어 올라왔습니다. 약 냄새가 납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다려오신 약의 향이 이 탕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탕기는 깨져도 약을 담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이 탕기를 닮아야 한다. 순덕은 한참을 약탕기를 바라보다 눈물을 닦고 두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독은 약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 냄새나는 약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저를 비웃던 이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날 내미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 탕기에 담긴 약이 될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야 내 몸에서 사람 냄새가 제대로 나는구나. 원한으로 가득 찼을 때는 탄내가 났는데 지금은 이 탕기와 같은 향이 나기 시작했어. 쓰면서도 따뜻한 약을 다리는 그릇의 향기가. 노인은 보따리를 등에 걸치고 저녁 어스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덕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리니 깊은 산속 소량이 오래도록 집터 위에 머물러 있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칠보기가 순덕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배 아픈 게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 냄새 뭐예요? 나쁜 냄새는 아닌데 뭔가 따뜻한 냄새 같아요. 이 냄새가 바로 약 냄새란다. 좋은 약은 입에도 쓰고 코에도 독하지만 그 쓴 것이 몸 안에 나쁜 것을 몰아내는 거야. 칠보기가 순덕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아줌마 옆에 있으면 따뜻한 냄새가 나요. 배고픈 것도 좀 괜찮아져요. 순덕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깨진 약탕기를 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살아서 이 약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했지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렸고 순덕의 코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매캐한 역병의 냄새가 전보다 한층 짙어진 채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제 안의 것을 흘려 세상을 적신다. 이것이 이 못난 과부 며느리의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통째로 삼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밤마다 맡아오던 그 매캐한 냄새가 이제는 마을 공기 자체에 배어들어 어느 골목을 돌아서든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울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처음에는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장정들까지 맥없이 무너졌고 집집마다 대문에 흰 천을 내걸기 시작했지요. 날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개울가에서 빨래 방망이 소리를 내던 아낙네들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강객주였지요. 약재상 앞에 만병통치 특효약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가격을 10배로 올려 한 첩에 10량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구가 죽어가는 마당에 돈이 아까울 리 없었지요. 사람들은 논밭을 팔고 소를 팔고 혼수 비녀까지 팔아서 약재를 사갔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코에는 강객주가 파는 약재의 정체가 너무나 또렷하게 잡히고 있었지요. 겉에서 풍기는 그럴싸한 약향을 한 겹만 벗기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곰팡이가 뿌리째 박힌 썩은 약재의 쾌쾌한 냄새, 그것을 감추려고 횟가루 물에 씻어낸 석회의 알싸한 독한 냄새가 겹겹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속이 다 죽어 약효는 한 톨도 남지 않은 데다 곰팡이 독과 횟가루 독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약이 아니라 독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지요. 강객주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낫기는커녕 경기를 하거나 피를 더 쏟았고 그중 둘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덕은 날이 밝기 무섭게 불탄 집터에서 챙긴 큰 솥단지를 마을 우물가에 걸고 발효를 마친 약재를 풀어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칠보기가 장작을 나르고 물을 길어 거들었지요.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약재 국물에 쓰고 시큼한 냄새가 우물가에 확 퍼져나가자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코를 막은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이 냄새, 순덕이 내가 또 썩은 풀을 삶고 있구나. 당장 치워. 이 약이 역병을 고칩니다. 제가 먼저 마셔보이겠습니다. 순덕은 국물을 한 사발 떠 단숨에 들이켰지요. 쓰디쓴 맛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꿀꺽 삼킨 뒤 입을 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멀쩡합니다. 그때 칠보기가 앞으로 나섰지요. 저고리를 걷어올린 아이가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거 먹고 나왔어요. 시커먼 게 다 나오고 열도 다 빠졌어요. 아줌마가 살려준 거예요. 며칠 전까지 죽을 것처럼 보이던 아이가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보자 수군거림이 번졌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요.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빨래터에서 순덕을 가장 모질게 비웃던 최시댁 큰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순덕아, 살려줘. 순덕은 노인에게 코를 바짝 떼보았습니다. 매캐한 역병의 냄새가 맹렬했지만 그 밑바닥에 아직 살아있는 미약한 숨냄새가 남아있었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눕히세요. 약재 국물을 조금씩 흘려넣자 한 식경도 안 되어 노인이 시커먼 것을 우욱 토해냈습니다. 순덕의 코에 매캐한 역병의 냄새가 쏟아져 나왔지요. 몸속에 도사리던 도끼가 밖으로 뽑혀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풀려있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혔지요.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최시댁 큰며느리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그날 오후부터 우물가에 줄이 서기 시작했지요. 약을 마신 사람마다 시커먼 도끼를 토해내고 기력을 되찾는 기적이 되풀이되자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강객주의 약을 먹으면 죽고 순덕의 약을 먹으면 산다 이 소문이 퍼지자 강객주가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습니다. 왈패 8을 이끌고 우물가에 나타난 강객주가 호통을 쳤지요. 순덕 2년, 무허가로 약을 팔아 민심을 어지럽혔다. 당장 그 솥을 치우지 못할까? 팔고 있지 않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닥쳐라. 솥을 엎어. 왈패 둘이 달려들자 최시댁 큰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 못 대. 뒤이어 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낙과 괭이와 빨래 방망이를 들었지요. 이 약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살아났어. 솥에 손 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놈 약 먹고 우리 형이 죽었어. 내 놈 창고부터 열어봐라. 사람들이 강객주의 가게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창고 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쏟아진 곰팡이 냄새에 모두가 코를 틀어막았지요. 하얀 곰팡이가 솜니불처럼 뒤덮인 약재 가마니 수십 개, 횟가루가 가득 든 물통, 그리고 썩은 약재를 씻어내는 나무틀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곰팡이 핀 것을 씻어서 우리에게 판 거야? 내 열량 주고 산 약이 이 썩은 것이었단 말이냐? 분노의 함성이 장터를 뒤흔들었지만 강객주는 왈패에게 눈짓을 보냈고 한 놈이 재빠르게 마을 밖으로 내뺐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객주가 매수한 사또가 군졸 20명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한진사댁 과부 순덕을 결박하라. 의원 자격 없이 약을 지어 민심을 어지럽히고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한 죄를 물을 것이다. 군졸들이 쇠창을 앞세우자 낙과 괭이를 든 마을 사람들도 감히 광군에 맞설 수는 없었지요. 하나둘 물러서는 사이로 군졸이 순덕의 양팔을 비틀어 결박했습니다. 약탕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칠보기가 빈 솥단지를 껴안고 울부짖었지요. 공터에 끌려나온 순덕에게 사또가 주리를 틀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순덕은 고개를 들어 사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강객주의 창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제가 아니라 저 사내입니다. 건방지다. 곤장을 쳐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 마을 어귀 쪽에서 지팡이 끄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코에 오랜 벗처럼 익숙한 향기가 스며들었지요. 깊은 산속 천년 묵은 소나무에서 풍기는 듯한 맑으면서도 단단한 소량이었습니다. 인파를 가르고 걸어오는 사람은 삼배도포의 떠돌이 약장수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노인이 공터 한복판에 서더니 품속에서 쇠로 된 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번쩍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얼어붙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고 강객주의 손에서 호피 부채가 떨어졌습니다. 보은 현감, 너는 뇌물을 받고 약재 독점을 묵인하였으며 독약을 풀어 백성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다. 강만수, 너는 곰팡이 핀 썩은 약재를 횟가루 물에 세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방화와 협박으로 선량한 백성의 생업을 짓밟았다. 상감 마마의 밀명으로 그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였으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군졸이 허겁지겁 순덕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떨어진 약탕기를 집어들며 어사를 올려다보았지요. 코끝에 가득 차는 깊은 소량 장터에서 5냥을 쥐어주던 날 깨진 항아리 및 풀싹을 가리키며 깨진 그릇의 이치를 알려주던 저녁 사람 냄새가 제대로 나는구나 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던 뒷모습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지난 봄 내가 산길에서 열병에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여인이 자기 품의 약초를 다려 먹이고 입던 겉옷을 덮어주었다. 코가 먹먹하여 아무것도 맞지 못하는 와중에도 그 겉옷에서 나던 풀향기만큼은 또렷하였지. 장터에서 깨진 탕기를 든 여인에게서 바로 그 향기가 풍기기에 이후 내 행보를 지켜보며 강만수의 악행 증거를 모아왔다.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왜 이 노인에게서 항상 깊고 맑은 소량이 풍겼는지를. 그것은 약장수의 향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정의를 품고 때를 기다려온 사람의 향기, 한 그루 오래된 소나무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듯 제 소임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강객주와 탐관 사또가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순덕은 깨진 약탕기를 가슴에 안은 채 우물가로 돌아가 꺼져가는 솥에 장작을 다시 넣었지요. 아직 아픈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칠보기가 달려와 순덕의 손을 잡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말없이 다가와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솟해서 약이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시큼한 약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이제 그 냄새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객주와 탐관 사또가 충주 가명으로 압송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어사의 장계를 받아보신 상감 마마께서 순덕을 한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보은 골짜기에서 평생 발 한 번 벗어나 본 적 없는 과부 며느리가 대궐문을 밟게 된 것이지요. 순덕은 새로 지어 입은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에 깨진 약탕기를 품에 안고 대전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코끝에 대궐 특유의 향이 밀려들었지요. 단향과 사향이 뒤섞인 무겁고 화려한 향, 비단에 배인 기름향, 금박과 주칠에서 올라오는 칠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호사스러운 냄새들이었지만 순덕의 코에는 어쩐지 답답하고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속리산 골짜기의 맑은 풀향기가 그리웠지요. 고개를 들라 상감 마마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레 고개를 드니 용상 위에서 임금이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어사가 순덕의 사연을 조목조목 아랜 뒤였습니다. 과인이 들으니 내가 역병에 쓰러진 백성을 살리고 악덕 상인의 죄상을 밝히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상감 마마께서 내관에게 눈짓을 하시자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황금 열량이 순덕 앞에 놓였습니다. 이어서 임금이 입을 여셨지요. 이 금을 하사하고 아울러 내의원 소속 약방 여관의 자리를 내리겠다. 내 코의 재주가 사실이라면 궁에서 약재를 감별하는데 크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황금 열량의 궁궐의 벼슬이라니 보은 고을 전체를 뒤집어도 구경하기 어려운 상이었습니다. 대전의 도열한 신하들이 웅성거렸고 어사도 흐뭇한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순덕은 황금 보자기에 손을 대는 대신 품에서 깨진 약탕기를 꺼내 대전 마루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금이 가고 한쪽이 깨져나간 볼품없는 그릇이 번쩍이는 황금 옆에 나란히 놓이자 그 대비가 어찌나 선명하던지 대전하니 숨을 죽였지요. 전하, 황송하오나 이 보잘것없는 며느리에게는 금도 벼슬도 과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순덕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보은 고을의 백성들이 3년째 가뭄과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이 며느리에게 내리실 금 대신 보은 고을의 세금을 3년간 면해주시고 나라의 곳간을 여러 병들고 굶주린 백성에게 약과 쌀을 나눠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며느리가 바라는 전부이옵니다. 대전이 고요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어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상감 마마께서 한참을 말없이 순덕을 내려다보시더니 용상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저 깨진 탕기가 이 자리에 어떤 황금보다 눈부시구나. 임금의 목소리에 깊은 감탄이 실려 있었지요. 순덕의 청을 윤호한다. 보은 고을의 전세를 3년간 면하고 내의원의 약재와 호조의 쌀을 내려보내 역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도록 하라. 이어서 임금이 깨진 약탕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탕기는 내 가문의 보물로 삼아라. 깨진 그릇이 제 것을 흘려 세상을 살렸으니 이보다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느냐. 순덕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2번 절한 뒤 약탕기를 품에 안고 대전을 물러났습니다. 대궐 마당을 나서는 순덕의 코에 한양의 복잡한 향기들을 뚫고 먼 남쪽 속리산 쪽에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지요. 그 바람에는 풀향기와 흙냄새와 장작불의 따뜻한 내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 냄새였지요. 순덕이 보은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 없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불탄 집터 위에 새 초가를 올려놓은 것이지요. 석가래도 새 것이었고 지붕의 이영도 싱싱한 볏짚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최시대 큰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순덕아, 집이다. 내 집이야. 우리가 지었어. 순덕은 새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끝에 새 나무의 싱그러운 향이, 새 흙벽의 포근한 냄새가, 아궁이에서 피워 올린 장작불의 따뜻한 내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그 향기들이 뒤섞여 순덕의 코끝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졌습니다. 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칠복이가 달려와 순덕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칠복아. 오늘부터 내가 내 아들이다. 우리 둘이 가족이야. 칠복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입가에는 활짝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새집 마루에 올라 시어머니의 위패를 벽감에 모시고 깨진 약탕기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지요. 위패와 탕기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금간 틈새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눈을 떠 마당으로 나서는데 문득 코가 텅 빈 것을 느꼈지요. 풀한 포기에서 올라오던 약향도, 바람에 실려오던 역병의 매캐한 냄새도,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가려주던 온갖 향기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절터의 약수를 마시기 전으로 돌아간 듯 코는 평범한 사람의 코가 되어 있었지요. 신통한 코가 소명을 다하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속리산 봉우리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놀랍게도 순덕의 마음에는 아쉬움 대신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신통한 코가 사라진 자리에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냄새들이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 칠복이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피워 올리는 따뜻한 나무 냄새, 마당에 널어 말린 빨래에서 풍기는 깨끗한 잿물 냄새, 그리고 아줌마 밥 됐어요. 하고 달려오는 아이의 체온에서 나는 보드랍고 포근한 냄새, 그것은 신통한 향각이 아니라 평범한 코로만 맡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의 냄새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빙그레 웃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맡아지는구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순덕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리고 칠복이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마을에서 약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발효 약재의 비법으로 아픈 이를 돌보는 의원이 된 것이지요. 순덕은 칠복이가 약을 다리는 것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깨진 약탕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순덕이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돌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깨진 약탕기를 올려두었습니다. 깨진 약탕기 탑이라 이름 붙인 그 탑 앞에서 아픈 이가 두 손을 모으고 하소연을 하면 어디선가 바람도 아닌 것이 불어와 은은한 약향을 코끝에 남기고 사라졌다 합니다. 그 향을 맡은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알턴대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반면 강객주의 집터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아 풀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를 막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합니다. 잡초 무성한 폐허 위에 까마귀만 까옥까옥 울어대는 것이 하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보은 도란골 순덕이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곳간을 채운 사람이 아니랍니다. 비록 깨진 약탕기 하나뿐이라도 그 안에 이웃을 향한 마음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깨진 그릇은 제 안의 것을 흘려 마른 세상을 적시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